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강의에 여러분들 코칭과 피드백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진단도 해보시고 약간 그 조합 속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 조합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좀 코칭을 해야 되고 우리 팀의 어떠한 구성원들을 영입을 해야 될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힌트를 얻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은 지난번에 이어서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형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분석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분석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주변에서도 보면 이 분석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석적이지 않으면, 논리적이지 않으면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보시고 계시는 우리 한세실업의 우리 부서장님 중에서도 이 분석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아마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논리 정연하고 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이런 자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료가 없으면 통과가 안 돼요. 자료 베이스로 인해서 팩트에 의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과묵하고 주위 사람들과 교류할 때는 다소 소극적일 수 있다. 겉으로는 감정을 또 드러내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좀 사람이 드라이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뭔가 구체적인 거 이런 것들을 더 파고 들어가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 말은 없어요. 근데 일은 꼼꼼하게 잘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좀 더 이렇게 소셜라이징을 할 수 있게끔 코칭도 해주시고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확실한 대인관계가 형성될 때까지는 상대방에 대해서 경계심을 풀지 않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가운데 처음에 쉽게 관계를 맺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친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거죠. 자, 이분들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흥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런 게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잘하는 편이에요. 부서장님으로서 이런 특징을 갖고 계신 분들 당연히 일 잘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후배들 중에서도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후배들 일을 아주 꼼꼼하게 일을 잘하죠. 네. 자,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많은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계획을 하더라. 그리고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성실하다라는 겁니다. 항상 객관성, 팩트 베이스드 사고를 하려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주의자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싫어하는 거죠. 본인의 실수도 싫어하고 또 후배들이 실수를 범하는 거 이런 것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후배 중에 이 분석적인 이러한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혼나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더로서 이 분석적인 어떤 이 수치가 높은 사람 밑에 이 분석형의 이 수치가 낮은 후배가 있으면 이 사람 엄청나게 혼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에 약하고 행동을 신중히 한다. 네, 여기 보면 또 말수가 적고 다소 소심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완벽주의자면서 적극적 일을 추진하는 이 두 가지가 잘 매치가 되면 훨씬 더 파워풀한 리더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생각을 모으고 정리해서 결론을 내린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분들이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착착착착착착 정리를 잘 하세요. 네.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더라. 신중하게 단어 선택하고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뭔가 바라보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문제에 대해서 사실과 이론의 근거에서 접근을 하더라.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상당히 드라이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주도 면밀하고 보수적이다. 가장 현실성 있는 결단을 내리도록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런 분석형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맨 마지막으로는요. 뭐라고 여기 한마디 써 있습니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왜요? 깔끔하게 일 처리하거든요. 깔끔하게. 실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주의자. 그래서 이 분석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벽주의자다. 깔끔하게 일 처리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리더로서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면 아주 좋고요. 후배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면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이런 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형의 특징 여러분 잘 또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이 오른쪽에 상 쪽에 있었던 주도형이죠. 네, 주도형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개인적 감정이나 느낌을 주위 사람들과 별로 공유를 안 하려고 노력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기 이름 자체가 주도형이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요. 주도권. 네. 주도권을 잡고 싶고 그다음에 주위의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임무를 수행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더라는 본인이 이끌고 가야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주도, 대장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지시를 따르는 것보다 본인이 주도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본인이 리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들. 그렇죠? 누가 뭐 하자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따라 한다고 하면은 아예 안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리딩을 하고 있어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주도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의지가 강하고 강한 성취욕을 갖고 있다. 강한 성취욕. 그러다 보니까 성공도 많고 그리고 성과도 잘 내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감정 표현이 상당히 서투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감정 표현이 서투르다 보니까 표현 방법이 단도직입. 소위 말해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돌직구 잘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함에 있어서 막 쏴붙이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주도형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람의 특징은요, 작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상대를 자신의 속도에 맞추려고 한다. 리더가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요, 아침에, 박대리 일로 와봐. 네, 김 과장 일로 와봐. 오늘 이것 좀 한번 알아봐. 해놓고 언제 찾아요? 점심 먹으러 가면서 찾습니다. 야, 아침에 그거 내가 해보라 했던 거 어떻게 됐어? 뭐 이런 분들. 그죠? 아마 심심찮게 주위에서 보는 어떤 리더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 속도는 상당히 빨라요. 내가 아주 장점이 있죠. 조직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죠? 일을 그렇게 빨리빨리 빠른 페이스로 일을 하니까 너무나 좋아하죠. 자, 타인을 별로 믿질 않아요. 네, 타인을. 자, 그리고 얘기가 길어지는 것이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얘기만 한다. 엑기스만 얘기는 핵심적인 얘기만 한다라는 거죠. 핵심적인 얘기. 그런 것들만 얘기하고 뭐 그 둔더더기 얘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행동파다, 행동파. 네. 몸으로 실천해주고 추진을 해나가는 행동파가 이 주도형의 대표적인 모습. 과정보다는 결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 판단한다라는 거죠. 결단력 있고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한다. 아까 말씀드렸듯 돌직구 날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본인은 안 해요. 남 시키는 거 좋아하고 요거 그죠? 직접 안 하고 남을 시키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 막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후배가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은
일을 주고 스스로 그냥 혼자 끌고 나가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동료들하고 있으면 그 친구를 스몰 프로젝트 리더로 만들어서 일을 끌고 나가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결과지향적이더라. 주위 사람들과 교류할 때 직접적이고 핵심을 잘 간파하더라라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죠. 네, 도전을 좋아하고, 네, 주도적이니까 계속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특징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 팀에 과제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누가 할 사람? 네, 이렇게 손 들어 하면은 이런 주도형의 후배들이 손을 듭니다. 그런 친구는 도전하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뭔가 권한을 충분히 주고 또 지원해주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을 선호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 이런 것을 좀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뭐예요? 네,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네. 아까 앞에서도 깔끔하게 일 처리하는 게 분석적, 네, 분석형이라면 여기 주도형, 그 다음에 주도성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하는 어떤 유형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대로 분석형과 이 주도형, 이 두 가지는 결과 지향적이면서도 회사에서 생산성을 높이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리더면 리더일수록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조직에서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자, 세 번째는 우호형입니다. 아까 어떻게 보면 3, 4분면에 있는 그쪽 위치에 있는 게 이제 우호형이죠. 여기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일 처음에 뭐예요? 협력적이고 착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 사람이 좋아요. 뭐 이런 거. 그죠? 네, 다른 사람들과 이 대립 관계를 만들기를 싫어합니다. 대인 관계상의 대립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뭐예요? 타인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후배가 와서 뭐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묵묵히 도와주는 이런 사람. 네. 그리고 후배 뭐 일하는 거 옆에 가서 보아서 그 친구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이 카운셀링을 받으러 많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협력 관계를 상당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 감정을 억제해요.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속으로 삭히는 거죠. 삭히는 거. 네,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혼술 먹더라 라는 거죠. 자, 여기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바란다는 강한 메시지는 보이진 않는다. 네. 그런데 뭐라고요? 겉으로는 표현을 않지만 무의식 중에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서는 있는데 누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속으로 있는데 겉으로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냥 얘기해주면 그래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욕구가 강하다. 그래서 총히 어디 한 구석에서 일을 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리더분들이 가서 격려를 해주죠. 우리 김 과장밖에 없어. 김 과장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고마워. 네. 당신이 일해줘서 우리 팀의 성과가 이렇게 잘 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동기부여시키면 훨씬 더 업돼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코칭이고 피드백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지요. 주위 사람들에 대해 조언이나 상담을 적극적으로 해줘요. 네, 그리고 그들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더라. 네. 자, 그리고 보면 주위 사람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신감 이런 것들을 부여하고요. 주의 깊게 듣고 대체로 타인한테 동의하더라. 갈등 안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부서원들이 5명이다. 그럼 이 친구는 생각 다르고 저 친구 생각 다를 수 있잖아요. 이 생각들을 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이너스 측면이죠. 네. 다른 사람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리더십의 유형일 수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추진력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느리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선배가 될 수 있고 이런데 위에서 볼 때는 의사결정도 느리고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이렇게 취합해서 가다 보니까 좀
페이스가 느려지다 보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그다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진단을 했을 경우에 우리 부서장님들 중에서 내가 우호형이 좀 많다라고 하신 분은 요거는 좀 이렇게 수치를 줄여가고 아까 주도형이나 분석형 쪽에 좀 이렇게 더 노력을 하시면서 나의 어떤 소셜 스타일을 좀씩 변경해 가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표현형이에요. 표현형이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활기차고 즐겁고 대화를 즐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적이면서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란다. 이런 분들은요, 본인이 딴 사람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본인이 얘기하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십니다. 그래서 이쪽에 표현형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점수를 가지신 분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예시를 이렇게 드려요. 예를 들면 그 버스를 타려고 또는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이쪽 표현형의 140점 중에 한 100 정도 내외에 계신 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버스 타고 기다리고 뭐 지하철 타고 기다리면서 처음 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로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네트워킹하기 좋아하시는 이런 특징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표현형의 수치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딱 영업에 맞는 거죠, 영업 쪽에 계신 분들이 이게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분들은 경쟁심이 강하고 또 혈기왕성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분들은 독창적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이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분들이죠. 감정 표현이 아주 풍부해요. 어느 정도 풍부하냐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언젠가 제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선배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일본에서 생활했던 얘기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와, 일본에서 그렇게 예전에 그 삶을 사셨구나. 막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들었었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딱 일주일 일본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이었어요. 일본이. 딱 일주일. 그리고 그 이후에 그보다 더 하신 분을 봤어요. 그분이 뭐 저 유럽 얘기를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거. 저분이 유럽에서 한 몇 년은 사셨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유럽 여행하기 책을 보신 분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아주 풍부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뭐예요? 표현형이에요, 표현형. 네, 정말 이렇게 표현 능력도 막 풍부하고 그리고 딴 사람들하고 얘기 좋아하고 뭐 이런 분들. 네.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으시죠? 근데 이분들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분위기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일반 회사를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한 번 이렇게 회의실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회의실에서 들려나오는 목소리나 이런 걸 들어봐서는 저희가 회의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완전 놀고 먹자? 뭔가 티타임 하는 시간 같은 느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주 되게 중요한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의 팀 리더가 이런 표현형이었습니다. 정말로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같이 술 한잔을 하든 밥을 먹든 아니면 차 한잔을 할 때에 항상 주도적으로 아주 재밌는 얘기를 이끌고 가시는 분들 꼭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예요? 표현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분들은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능력이 있고 함께 있으면 즐겁더라. 자, 그리고 또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칭찬을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완전 업되는 분들. 네.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분들. 네. 그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또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이런 분들 특징. 네. 약간은 네거티브한 특징 중에 하나. 중장기 계획을 세우거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을 서투러워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행을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저기 한번 목포 갈까? 목포? 그래서 가서 어디서 자? 그리고 또 어디서 밥 먹지? 가다가 뭐 좋은 데 있으면 그냥 거기서 밥 먹고 우리 그냥 저녁쯤 되면 거기에서 뭐 호텔 하나 잡아서 자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아주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즉흥적일 수도 있고, 큰 틀은 얘기하지만 디테일엔 약한 이런 특징을 갖고 계신 분, 세부 사항에 많은 초점을 주지 않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 중에 예를 들면 이러한 표현형이 많은 이런 특징을 갖고 계신 분들 디테일에 아주 약해요. 그래서 말로만 떠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또 우리 부소장님도 계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거 그리고 분석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코칭을 하셔서 더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시면 조금 더 이 친구들이 더 분석적이고 더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칭을 하실 때도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우리 후배들을 잘 파악하시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칭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코칭.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코칭이냐? 이 코칭을 생각할 때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코칭이 만능이야? 그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리더로서 일을 함에 있어서 부서원들하고 후배들하고 일을 하시면서 이런 특징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어떤 특징? 지시를 하고 명령을 잘한다 이거죠. 이거는 이렇게 교육을 안 해도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게 잘해요.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지시도 하고 명령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때에 따라서는 코칭과 적절한 피드백들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요. 조직 자체가 수평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도 아주 수평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사원, 대리, 과장, 뭐 차장 이렇게 쭉쭉쭉 있어서 선배가 후배 가르쳐주고 후배는 선배 잘 쫓아가고 이러는데, 우리가 팀제나 이렇게 바뀌면서 어떻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나도 팀장하고 1대1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대리도 1대1, 그 다음에 과장도 1대1. 그러니까 이 후배들 안에서의 하이라키가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후배들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네.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너도 팀원, 나도 팀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배들을 잘 이렇게 존경하거나 선배들로부터 뭔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선배들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나요? 야, 너가 날 선배로 대접 안 해?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래, 너 그 일 내가 가르쳐 줬으면 하루 만에 끝날 거. 그럼 네 혼자 해봐. 뭐 한 3, 4일 걸리겠지. 그러면 네 알아서 해. 나도 신경 안 쓸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떨어지고 이게 진화되고 어떤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걸 누가 해줘요? 우리 리더분들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좀 더 가르쳐 주기도 하고 피드백도 주고 그 다음에 코칭도 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장님들, 우리 부서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해 주시면서 일을 잘 해서 성과를 내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노력을 보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코칭이 만능이냐? 사실 그렇지 않죠.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코칭은 모든 만병통치약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온 친구들, 그 친구한테는 지시해주고, 그렇죠? 어떻게 하나씩 해라고 해주셔야 돼요. 코칭은 기본적으로 좀 기다려주고, 그 친구의 속에 해답이 있고, 그 친구 속에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내 주시는 거거든요. 끌어내서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이제 코칭인 거거든요. 자, 그거를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칭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나 혼자만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부수장님들이 내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배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나는 당연히 솔선수범하지만 솔선수범하고 또 헌신도 하고 또 지원도 해주고 이끌어도 주고 뭐 이렇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후배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부서장님으로서의 큰 역할이시다라는 겁니다. 조직의 자원의 효과성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내 팀에, 내 부서에 3명 또는 뭐 10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
자원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뭔가 활용할 수 있고 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코칭이 필요하다. 후배들이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사실 이 선배분들 중에 또는 우리 부서장님 중에 똑똑하신 분들, 이 좀 잘못된 똑똑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똑똑하다 보니까 후배들을 막 짓눌러요. 짓눌러서 내가 똑똑한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똑똑함이라는 것은요. 후배들의 능력을 2배, 3배로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게 진짜 똑똑한 리더이세요. 네. 내 혼자가 아니라 내 부서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자, 코칭의 핵심은요, 신뢰 형성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배한테 예를 들면 야, 이런 것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 좀 부족하다. 앞으로 이런 거를 더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와 내 후배 사이에 어떤 신뢰가 있으면 우리 부소장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이렇게 진정성 있는 어떠한 피드백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대로 따라해요. 근데 그게 신뢰가 없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뭔가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나를 통해서 뭔가 성과 내서 본인의 성과를 만들고 싶어서 한다.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뭔가 부정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그런 경우들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 구성원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뢰는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죠. 신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커뮤니케이션에서 싹 터요. 이 부서장님들, 우리 안세실업의 우리 부서장님들이 후배들을 대하실 때, 부서원들을 대하실 때 한마디를 던지셔도 그 말이 후배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이 될 수 있는 어떤 용어들, 문장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가 뭐 그 정도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되죠. 그래, 내가 보니까 안 될 줄 알았어.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네가 하니까 그거 꼭 될 줄 알았다. 근데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하면 이거 잘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도와줄게. 그러면 진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그죠?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또는 그 후배들 바라보는 어떤 여러분의 눈빛들, 이게 진정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후배들로부터 나를 신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칭의 가장 베이스는요, 신뢰예요, 신뢰.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부서장님들로서 우리가 후배들하고 일을 하면서 핵심적인 어떤 질문들, 그리고 질문들을 할 때 후배들이 그거에 맞춰서 또 일도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거에 적절하게 피드백도 줄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이 9가지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던지시고 이 9가지의 질문들에 대해서 후배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딱 세팅을 하시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요, 아카데믹한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그리고 직장 생활 한 20여 년 동안 쭉 하면서 보니까 많은 리더들이 이런 내용들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후배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제일 처음에 딱 후배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뭘 물어보세요? 어떤 걸 물어보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야,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벌어진 거야? 맥락이 어떻게 된 거야?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정말 그 문제가 무엇인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정확히 물어봐야지 되잖아요. 어쨌든 내가 부서장으로서, 내가 리더로서 하나하나 일일이 모르지만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파악한 내용을 나한테 알려줘야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응대를 해준다라든지 해결안을 같이 찾아갈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배가 이제 얘기했어요. 우리 부서장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뒤에 질문은 뭐가 나오나요? 뭐가 나오죠?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나옵니까? 어떤 질문이 나와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 그게 원인이 뭐지? 그죠?
네, 원인이 뭔지를 이제 물어보게 되죠. 자, 그러면은 후배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서장님한테 가면 맥락과 상황 이런 것들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항상 물어보시는 게 뭐야?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더라. 내가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죠. 그다음에 원인까지 알아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뭘 물어보시게 됩니까? 해결하는 도대체 뭐니? 이런 거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대안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 복수 대안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야, 그 대안 하나밖에 없어? 야, 또 다른 대안 없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후배들도 항상 뭐라고요? 최적의 안들 그리고 또 다른 대안들이 뭐가 있을지 항상 복수 대안을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렇게 다각도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무엇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야, 그 대안 좋은 거 같은데, 야, 그거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런 걸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대 효과가 도대체 뭐니?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후배들은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걸 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고 어떻게 우리 회사에 효과성이 있고 임팩트가 있을지에 대해서요. 여기까지만 고민하게 만드셔도 상당히 좋은 질문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좀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후배들을 더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질문들입니다. 무엇을 질문하실까요? 야, 좋아. 여기까지 좋아. 자,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래? 라는 거죠. 상세 실행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 실행 계획.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좋은 방법이고 기대 효과도 좋은 것 같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면 후배들, 우리 부수장님, 이거는요, 3개월 동안 진행될 거고요. 이렇게 진행되고 우리 팀과 저쪽 팀과 같이 엮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정말 물어보셔야 돼요. 뭐요? 잠재적 리스크 없니? 뭔가 위험성 없어? 그거에 대해서는 플랜 B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후배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트레이닝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회사니까 비용 물어봐야죠. 도대체 비용 얼마큼 드는 거야? 그러면 일 잘하는 후배라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대략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벤더들로부터 비용을 대략적으로도 받아와요. 그래서 A 업체, B 업체에서는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야, 내가 도와줄 거 없어?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지원사항, 협조사항 없어? 이렇게 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후배들 중에 고민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 부장님 이런 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비교 자료나 벤치마킹 자료, 작년 데이터들과 또는 지난 분기와의 어떤 분석 자료들을 요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지 판단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잡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시거든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하나, 두 개 정도 여러분들 회사의 특징에 맞는 어떤 질문들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직 9블럭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부서장으로서 우리 후배들로 하여금 일을 잘하게 만드는 어떤 코칭 스킬 또는 피드백 스킬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여러분 팁들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여러분 잠깐 활용하시면 후배들로 하여금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어떠한 노하우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셜 진단에 대한 네 가지의 어떤 유형들에 대해서 또 설명도 드렸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코칭은 신뢰 기반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싹 터나가는 거다라는 거 말씀도 드렸고, 지금 9가지 후배들을 코칭할 수 있는 어떤 질문들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들을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성과 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